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발전된 국가 중 하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날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이 섬나라는 한때 외국 선박이 접근하는 것조차 금지했던 곳입니다. 이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전쟁과 패전, 그리고 점령 이후의 급진적인 제도 재편이 있었죠. 바로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이 어떻게 고립된 봉건 국가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열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약 4만 년 전부터였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온 초기 정착민들은 농경과 금속 가공 기술을 가져왔고, 이는 영구적인 정착지를 만드는 토대가 됐죠. 3세기경에 이르러서는 일본 남부의 상당 부분이 야마토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권력 구조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천황이라는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가 자리 잡았거든요. 일본의 초기 역사는 아시아 대륙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552년에는 한국을 통해 불교가 전해졌고, 645년에는 다이카 개혁이라는 대대적인 정치 개혁이 단행됐죠. 이 개혁은 중국의 황실 중심 체제를 본떠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천황이 바뀔 때마다 수도도 함께 옮겼는데 794년 칸무 천황이 현재의 교토의 수도를 고정하면서 헤이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는 거의 400년 동안 지속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황실은 내부 정치에만 몰두하게 됐고, 수도 밖의 지역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천황의 권위는 약해졌고 땅은 지방 귀족들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권력이 분산된 봉건 체제가 형성됐습니다. 중앙 권력이 약해지자 타이라와 미나모토 같은 강력한 지역 무사 집단이 힘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사무라이 전사들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천황의 지배권에 도전했습니다. 1160년 황위 계승 문제로 헤이지 반란이 일어났고, 이는 1180년부터 1185년까지 이어진 겐페이 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미나모토 집안의 수장 요리토모가 승리를 거뒀고, 천황이 있는 교토에서 멀리 떨어진 가마쿠라에 새로운 군사정부를 세웠죠. 요리토모는 더 나아가 1192년 천황으로부터 쇼군이라는 칭호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대장군이라는 뜻인데, 사실상 일본의 실질적 통치자가 된 거죠. 이렇게 시작된 쇼군 체제는 무려 7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사무라이의 전투 능력은 13세기 초에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중 하나가 일본 정복에 눈독을 들였거든요. 1265년 쿠빌라이 칸이 이끄는 몽골 제국이 일본의 항복을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자 본격적인 침공을 계획했습니다. 1274년 몽골군이 규슈섬에 상륙했고, 훨씬 적은 수의 사무라이 부대와 맞붙었는데 열세였던 일본군에게 기적이 일어났죠. 갑자기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서 몽골 함대를 거의 전멸시킨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가미카제, 즉 신풍이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는 훗날 전혀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도 쓰이게 됩니다. 몽골은 1281년에 다시 침공을 시도했지만 놀랍게도 7년 전과 똑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또다시 태풍이 몰아쳐서 몽골군을 쓸어버린 거죠. 비록 침략을 막아냈지만 방어전쟁은 쇼군 정부의 재정을 거의 파탄냈고, 많은 사무라이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정부와 사무라이 집단 사이에 불신이 싹텄고, 1333년 고다이고 천황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되찾았죠.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5년 후인 1338년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켜 쇼군의 권력을 다시 회복시켰거든요. 쇼군의 권위는 회복됐지만 실제 권력은 다이묘라고 불리는 봉건 영주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무라이 집단은 서로 동맹을 맺고 음모를 꾸미며 권력의 균형을 바꾸려 했고, 이는 자주 내전으로 이어졌죠. 가장 격렬한 충돌은 1467년 오닌 전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후계자를 정하는 문제로 다이묘들이 편을 갈라 싸우면서 봉건 체제가 사실상 붕괴됐고, 나라는 작은 독립국가들로 쪼개졌습니다.
전국시대라고 알려진 이 혼란의 시기는 16세기까지 계속됐는데 이 기간 동안 중요한 군사적 발전들이 나타났습니다. 은밀한 암살과 첩보 임무를 수행하는 닌자가 등장했고 소웨이라는 불교 승병들도 전장에 투입됐죠. 그런데 1543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포르투갈 무역선 한 척이 폭풍에 휩쓸려 규슈 남쪽의 타네가시마 섬에 표류했거든요. 배에 타고 있던 3명의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에 발을 디딘 최초의 유럽인이었고 이들은 곧 인도태평양 전역을 아우르는 포르투갈 무역망의 일부로 교역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검은 배라고 불리는 포르투갈 선박이 해안에 나타나 상품을 사고 팔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럽산 머스킷총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무기는 일본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고 적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다이묘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1556년이 되자 내전에서 30만 정이 넘는 화기가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기독교도 일본에 전파했는데 이는 그들의 무역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개종한 사람들에게 총을 구매할 수 있는 특권을 주거나 때로는 직접적인 군사 지원까지 제공했거든요. 포르투갈과 협력한 다이묘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럽 화약 무기의 기술적 우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일본을 통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1582년 권력 장악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부나가가 기습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는데 그는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었지만 전쟁에서 공을 쌓으며 사무라이 다이묘의 지위까지 올라간 인물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스승의 야망을 완수하고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했지만 쇼군의 직위를 맡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합적이었지만 출신 배경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죠. 대신 캄파쿠라는 제국 섭정과 다조 다이진이라는 재상의 직함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는 이 칭호를 아들 히데요리에게 물려주려 했지만 히데요리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5명의 부하에게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1598년 히데요시가 죽자마자 다이묘들 사이에 다시 내전이 터졌습니다. 한쪽에는 히데요리의 동맹 세력이, 다른 쪽에는 히데요시에게 충성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었죠. 1600년 세키가하라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고 이에야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는 268년간 중단 없이 이어질 도쿠가와 쇼군 체제의 시작이었죠. 에도 시대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는 쇼군 정부가 현재의 도쿄인 에도로 이전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 아마도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대일 겁니다. 나라에 내려앉은 평화와 안정 덕분에 일본 문화와 예술, 경제가 번영했거든요. 하지만 대가도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쇼군 체제는 사회 불안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징벌 조치를 도입했고 나라 안에서 기독교가 더 퍼지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하다가 결국 1638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외국의 영향력이 더 이상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 번째 도쿠가와 쇼군은 1639년 사코쿠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나라를 외부인에게 닫아버리고 일본인이 해외로 나가거나 외국에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원양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한 거죠. 제한된 무역은 이웃나라인 중국과 한국하고만 허용됐고 유럽인 중에서는 네덜란드인만 나가사키의 작은 섬 데지마에 국한돼 무역 허가를 받았습니다. 17세기 나머지 기간 동안 일본은 도쿠가와 쇼군들의 연이은 통치 아래 계속 번영했습니다. 인구는 3천만 명으로 2배가 됐고 정부는 도로와 학교를 건설해 나라의 사회-경제적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죠. 그런데 1700년대 후반과 1800년대 초반이 되자 쇼군 체제의 힘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도 시대 초기를 특징지었던 급속한 농업 성장은 멈췄고 1830년대 심각한 기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형편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네덜란드 책을 통해 일부 서양 사상이 조금씩 나라에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데지마의 무역기지에서 배포된 최신 유럽 과학 발견을 다룬 책들이 일본어로 번역됐거든요.
일본의 고립 기간은 1853년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매튜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군함 함대가 에도만에 나타난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 항구를 국제 무역에 개방하길 원했고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동원할 준비도 돼 있었죠. 미군의 우수한 화력을 감당할 수 없었던 쇼군은 마지못해 페리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나라를 미국의 상업적 이익에 개방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정책을 영국과 러시아 같은 다른 서구 열강에게도 확대했죠. 서구 열강에게 굴복한 것처럼 보인 이 사태는 많은 일본인들을 분노케 했는데 특히 남부의 조슈와 사스마 지방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빠르게 동맹을 맺었고 1868년 어린 메이지 천황을 설득해 도쿠가와 쇼군 체제의 종말을 요구하는 칙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조슈와 사스마의 군대는 에도로 진격했고 보신 전쟁 끝에 쇼군 체제가 무너졌죠. 천황은 나라의 최고 권력을 되찾았고 이는 일본 통치 체제의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869년 황실은 에도로 이전했고 도시 이름은 도쿄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메이지 유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이 시기는 일본이 서구 열강과 대등한 완전한 근대 국가가 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때였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인프라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철도와 전신선을 도입했으며 보편적 교육체제를 갖췄습니다. 기독교 금지령도 해제됐죠. 정부는 또한 서구 국가들로부터 수백 명의 전문 고문을 초청해 광업, 은행업, 법률, 운송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공유받아 일본의 현대화 노력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집중한 분야는 군대였는데 최신 서양 전술과 기술을 대거 도입했습니다. 1877년 이 업그레이드된 군대는 사스마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됐는데 이 반란은 전통적인 전투 계급으로서의 역할이 현대식 상비군 앞에서 쓸모없게 된 지역 사무라이들의 불만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군사력은 해외로의 팽창에도 사용됐는데 당시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 확장을 모방하려는 시도였죠. 홋카이도를 장악하고 류큐 제도를 병합한 후 일본은 동아시아 대륙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1894년부터 1895년까지 벌어진 제1차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의욕 넘치고 잘 훈련된 군대는 더 큰 규모의 청나라 군대를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뒀고 그 결과 대만을 병합했습니다. 1902년 일본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팽창 위협에 맞서기 위해 영국과 중요한 군사 동맹을 맺었죠. 러시아와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은 결국 압록강 전투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수십 년 만에 아시아 국가가 서양 국가를 격파한 첫 사례였습니다.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이어진 러일 전쟁은 쓰시마 해전으로 절정에 달했고 일본의 신형 해군이 러시아 함대를 사실상 전멸시켰습니다. 이런 군사적 승리 이후 일본은 1910년 한반도를 강제로 병합해 식민 지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막대한 피해와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된 수탈과 억압의 시기가 시작됐죠. 일본은 이를 통해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오르려 했습니다. 최근의 군사적 승리에 고무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역으로 확장하려는 열망에 찬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편으로 참전했는데 명목상 독일이 지배하던 남태평양의 식민지를 획득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베르사유 조약에 참여했고 국제연맹 회원국 자격으로 유리한 국제관계를 누렸죠. 하지만 전후 시기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일본 사회에도 민족주의와 파시즘에 영감을 받은 정서가 자리잡기 시작했는데 특히 군부에서 팽창주의적 야망이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이런 열망은 1937년 제2차 중일전쟁을 촉발시켰고 중국 본토에서 추가 영토를 침략하면서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불신도 커졌죠. 이런 공격과 증가하는 팽창주의 수준의 경악한 미국은 일본의 추가 전쟁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가혹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비슷한 팽창주의적 견해를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 지정학적으로 재편성할 필요성을 느꼈고 1940년 독일 및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영토를 점령하고 유럽 열강의 식민지를 침범하면서 다른 서구 열강들인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와도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결국 도조 히데키
총리 겸 장군이 이끄는 일본 정부는 자국에 부과된 경제 제재를 풀고 태평양에서 최근 획득한 영토를 확보하려면 미국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1941년 12월 7일 일본 제국 해군은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 중이던 미군 함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미국은 연합국 편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그때까지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버마, 네덜란드령 동인도 등 아시아의 다른 영토를 정복한 일본 제국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연합국은 태평양 전역에서 일본군과 치열하고 장기간에 걸친 전투를 벌였습니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일본 본토에 폭격을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비행장이 있는 작은 섬들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점점 많은 희생을 치르며 느리게 진행되는 전투로 인해 미국은 일본 본토를 직접 침공하면 자국 군대에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 새로 개발된 비밀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죠.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즉각적인 사망자만 수십만 명에 달했고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장기적 피해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컸습니다. 일본의 항복은 8월 14일 연합국에 전달됐고 다음 날 히로히토 천황이 국영 라디오를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일본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의 점령 아래 들어갔고 그는 재건 과정을 시작했죠. 일본군은 무장 해제됐고 정부는 민주화 과정을 거쳤지만 히로히토 천황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가 신도 종교 체제의 핵심 교리였던 자신의 신성함을 공개적으로 부인해야 했죠. 요시다 시게루 총리의 지도 아래 일본은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경제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1955년이 되자 일본 경제는 전쟁 전 수준을 넘어섰고 1968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본주의 경제가 됐죠. 이후 수십 년 동안 일본은 자동차 제조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했고 전자산업의 주요 강자가 됐습니다. 일본산 소비재가 뒷받침하는 경제 호황이 이어졌고 이 모든 전후 경제 활동이 일본을 오늘날의 성공적인 국가로 형성하고 만드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지금 일본은 경제에서 기술, 심지어 기대 수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국제적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은 전후 제도 개혁, 교육 확대, 산업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 그리고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물론 이 과정에서 일본 국민의 근면함과 끈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분쟁을 겪은 후 과거의 적대감과 분열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 일본의 변화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역사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